학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 나아갈 길이라는 학술 행사의 개회식과 일부 사회를 맡은 광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김재봉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열린교육학회, 광주사회과교육연구학회 그리고 전남사회과교육연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3개 학회의 회장님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분의 회장님은 바로 민주시민 교육이 나아가야 될 길에 전형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열린교육학회 학회장이신 이광성 광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사회과 교육연구학회, 전남사회과 연구학회, 한국열린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로 만나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열린교육학회 회장 이광성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 사회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은 모든 학문과 기술이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연계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맥켄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직업의 3분의 1이 지능형 에이전트나 로봇과 같은 AI 기술로 대체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거의 모든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으로 오히려 시민들과 학생들은 직접 대면을 통한 실생활 또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직접 대면 규범을 앞으로는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사회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사회과 교육연구학회, 전남사회과 교육연구학회, 한국열린교육학회 이 세 기관은 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실천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전남사회과 교육학회 회원님들, 광주사회과 교육연구학회 회원님들, 한국열린교육학회 회원님들에게 앞으로 더욱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동학술 대회는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 이론
들이나 방법들을 학회 회원들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항상 한국 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광주교육대학교 최도선 총장님, 늘 온화한 미소로 전남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오미숙 전남사회과 연구학회 회장님, 학생들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이명 광주 사회과 교육연구학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님께서 영상으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최도성입니다. 한국열린교육학회와 광주 전남의 사회과교육연구학회가 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관하는 2020년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하신 한국열린교육학회 이광상 회장님, 광주사회과교육연구학회 이명 회장님, 전남사회과교육연구학회 오미숙 회장님, 기조강연으로 귀한 말씀을 해주실 정문성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학회 회원 여러분, 이 중요한 학술대회가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신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우리 민주시민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민주시민의 저력이 바로 교육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신과 갈등 그리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인 민주시민교육의 나아갈 길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물론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 정치적 중립, 민주주의 지표, 학교 자치 및 학교 민주주의, 사회과 교육 등 다양한 이슈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논의가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발전은 물론 국가와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등교육 연구의 중심이며 초등교원 양성 특수목적대학인 광주교육대학교도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등교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0년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술대회 개최를 준비하신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주사회과교육연구학회 이명 회장님과 전남사회과교육연구학회 오미숙 회장님께서 차례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명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광주사회과교육연구학회장 임용입니다. 간단히 쓴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서기를 사용하고 2020번째를 맞이한 올해는 유독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시련과 역경을 안긴 시간이 비단 올해만은 아니었습니다. 14세기 충격을 안긴 패스트균,
1918년의 인플루엔자, 20세기 초의 양대전 등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위기와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으며 또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손실이 있었지만 직면한 위기의 강도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좋은 리더가 있었으며 그에 못지않은 현명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져 우리 시대 공격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람직하고 현명한 민주시민의 양성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법령과 규제를 정비하며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한들 그 속에 살아가는 시민의 자질과 역량에 문제가 있다면 기껏 공들인 제도 법령 환경은 한낱 모래성에 불과함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풍요로움, 존엄에 대한 가치, 민주적인 생활 향유 등이 지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시민의 자질과 역량 교육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는 민주시민으로 자질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실천적으로 보여주며 본질을 가르치며 누구나 경험하고 다지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열린교육학회의 민주시민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리는 공동학술대회는 매우 의미가 클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화의 성지라 불리는 우리 광주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와 감회는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양질 성장 모색을 위해 중간 없는 연구와 공유, 공동학술대회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마저 감동을 준 한국열린교육학회 이광성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참여해 주신 전남사회과교육연구회 오미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열린교육학회의 이런 노력과 활동은 우리 시대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발전 성장시킬 것이며 미래 사회에 직면할 역경을 이겨낼 현명한 인자를 지닌 민주시민을 더욱 양성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사회과 교육연구학회 회장 오미숙입니다. 오늘 사회과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에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 코로나19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학회를 위해 연구에 매진하여 발표와 토론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전남사회과 교육연구학회는 60여 년 동안 116차 초등사회과 교육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실천해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교육과정, 사회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적용 방안을 연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여 교실 수업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세계 분과에 60여 명의 연구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연구팀과 또 늘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끌어주신 우리 선배님들, 지도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현장은 그에 따른 준비와 교수학습 적용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학회의 선도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와 아울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서로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학교 교육과정이나 제도권에서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반영하여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보다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데 초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남사회과교육연구학회는 앞으로 타 교육연구학회와 더욱더 유기적인 관계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고 그 가운데에서 사회과 교육의 기본적인 가치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열린교육학회, 광주사회과교육연구학회, 전남사회과교육연구학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서 창출되는 오늘의 결실이 사회과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현장과 교원들에게 바른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윗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사회과 교육의 모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조 강연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민주시민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경인교대 정문성 교수님께서 영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전 열린교육학회 회장 경인교대 정문성입니다. 이번 우리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기조 강연의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위기도 겪고 또 많은 좀 최근 한 2년 사이에 많은 혼란도 좀 있었고, 과연 우리 이런 혼란과 위기들을 극복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민주시민 교육이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조그만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동안 역동적인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압축 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또 많은 후유증으로 정체 현상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재도약을 위한 축적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공대 26명의 교수들이 한국 사회를 진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이 책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축적의 시간을 좀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앞서서 개념 설계를 하면서 세계를 리드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저렇게 참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한 건데요. 사실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2019년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꿈 같은 일이죠. 그렇지만 또 불균형 성장으로 성장과 분배의 갈등은 계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측면도 보이고 있고요. 또 경제는 침체되어서 실업도 증가하고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잘 이게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요. 세계 경제도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이제는 모방을 할 것도 없거니와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개념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제시하면서 리드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여성과 남성, 또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그런 경제 간 격차도 줄이고
이제는 상생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전쟁도 겪었고 국토는 분단되고 냉전으로 국력은 소모되고요. 또 군사 쿠데타, 민주화 혁명, 또 군부 독재, 민주화 운동 등 정치적 갈등으로 해서 많은 희생도 있었고요. 또 여전히 국민 통합은 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정치 문화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화적 정권 교체와 정치적 민주화를 실현을 했고요. 또 이 민주화 과정에서 이 시민의 역량이 신장되어서 이제 민주주의는 정착되고 좀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보장하는 이런 문화가 지속적으로 또 진행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일제 35년의 그 전통적 사회문화 단절은 우리의 그 독자적인 사회문화 발전을 가로막았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일본과 수구 문화의 유입은 우리의 그 사회문화적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경제 정치 성장으로 인해서 좀 자신감을 되찾았고, 또 5,000년이라는 정말 이 풍부한 역사를 가진 DNA가 있어서 우리를 둘러싼 문화들을 취사 선택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또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만의 사회문화를 발전시켜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K-팝, 뭐 K-뷰티, 또 최근에 이 K-방역 이런 것처럼 새로운 개념 설계가 가능했던 것도 이러한 그 사회문화적 그 토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이 피카소가 이 어느 고객이 이제 자기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30분 만에 그리고 비싼 금액을 요구하자 그 고객이 아니 30분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받냐라고 했을 때 피카소가 한 유명한 말이 30분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기까지 3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그 축적의 시간의 중요성인 거죠. 그러니까 K-팝, K-뷰티, 뭐 K-방역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축적되었기 때문에, 축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 설계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 학자가 우리의 그 한류가 전 세계에서 한류에 열광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한국은 제국주의를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다른 나라에 보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것이 우리는 항상 수동적이었고 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모방을 통해서 근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축적된 그런 능력들을 이제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데에 사용할 상황이 됐다. 그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그 민주시민 교육의 업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성장의 1등 공신은 사람, 즉 그 인재 개발의 결과였고 그 역할을 한국 교육이 했다는 것은 국내외에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육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한국 교육을 부러워합니다. 물론 그러한 스스로의 비판이 오히려 한국 교육을 더 성장시킨 것이기 때문에 비판은 필요하죠.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교육열은 전 국민의 공통 분모였고 학교는 인재 개발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 교육에 열광했던 것이 이런 좋은 결과를 낳은 거죠. 그리고 민족 자본 또 천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인적 자원인데 그걸 학교가 양성하고 충원하는데 획기적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학생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민주화의 핵심은 학생이었고
또 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친 것은 우리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확인한 학생들이 이제 이 민주화의 선봉에 섰죠. 왜냐하면 이건 아니지 않냐 해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동조해서 오늘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이 민주시민 교육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머물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19년 세계 민주화 지수에서 우리 한국은 23위입니다. 우리 밑에 재팬이 있고 또 그 밑에 미국이 있죠.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직도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단계, 이렇게 아직 그 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인용하는 너의 주장은 반대하지만 너가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바치겠다라는 이제 볼테르의 어떤 민주주의 정신, 이것이 우리나라 성숙된 국민의 정치 문화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우리 많은 막말들이 있었지만 정치인들의 그걸 참고 그냥 그런 말을 하도록 또는 그런 집회를 하도록 이렇게 국민들이 참고 기다려 주잖아요. 이 대단한 성숙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를 악용하는 또 사리사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인들의 이 성숙을 참고 기다리는 상황인 거죠. 이제 국민들의 수준에 못 따라오는 거죠. 누구나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이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이 생활 속의 민주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이러한 성숙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포츠계의 이 폭력, 성추행, 이런 것들, 언론의 기업의 갑질, 또 비정규에 대한 갑질, 하여튼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상황에서 이러한 갑질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전혀 비민주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의 비민주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고 개선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이제 막 드러나는 거죠. 이제 다행히 드러난다는 것은 이제 이거를 문제시한다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제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는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실상 그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만 지키더라도 이러한 차별과 폭력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헌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은연중에 아직도 이러한 타성화된 비민주적 생활 문화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교육부가 금년 1월 달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수의 많은 부분들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너무 지나치게 민주화되어서 오히려 더 문제인데, 세상 왜 민주시민 교육을 또 한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교육부나 우리 학교가 얘기하는 민주시민 교육은 정치적인 민주시민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의 민주시민 교육, 이거는 아직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부터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금방 고쳐질 수는 없고,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부터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고 또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보편적 윤리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존엄, 자유, 평등의 민주적 가치를 생활 속에서 습관화시키는 교육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민주시민교육은 이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찾아서 혁파하고 이 생활 속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이 정교화된 민주시민 역량 길러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교육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집착해야 될, 또 이제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제는
성숙하는 데 기여해야 할 우리의 정교한 역할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열린교육학회가 예전에 우리 교육의 파행을 막고 교육의 본질을 찾아보자라고 해왔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좀 더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의 자질과 이 역할 또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과제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전임 경인고대 정문성 한국열린교육학회 학회장님께서 의미 있는 기조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 시민교육이 나아가야 될 과제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그리고 방향성 있는 말씀을 해주신 전 열린교육학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술 행사 일부로 세 분의 교수님과 세 분의 토론자들이 참여해서 학술 행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경인교대 설규주 교수님께서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발표가 끝나면 전남 빈누리초 김영윤 선생님께서 5분의 내외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시간 관계상 발표에 따라서 토론을 하게 되면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 질의응답의 내용들은 뒤에 문서로 모은 다음에 발표자와 토론자를 서로 연결시켜서 이제 질의응답 그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혹시 학회 내용으로 탑재를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토론자를 연결시켜서 질의응답 그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학회 내용으로 탑재를 하겠습니다. 혹시 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준비한 주제는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살펴본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의 개선 방향입니다. 정수선 교수님께서 이제 기조 강연 해주신 그 부분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더 많이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중에 교육과정 부분을 좀 우리가 또 좀 개정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이 5가지 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기조 강연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또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제 많이 진전이 됐지만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또 삶의 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응답할 필요가 있고 교육과정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또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이제 교육과정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는 총론, 그 중에서도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그 교육과정 관련 그 논의가 있었고 또 역사가 있지만 이제 최근에 2017년 이제 그 무렵부터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 이전에 이제 그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도 하고 그랬지만 교육부 또 그 이후에 그 교육부의 의뢰를 받은 보고서라든지 교육개발원의 보고서 등에서 보면 민주시민 교육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요소들이 주체적인 시민, 주권자로서의 시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그 관행이나 제도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또 책임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취지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총론의 일부분을 그 이제 앞부분이죠. 이제 현재 이외 앞부분을 좀 분석을 하면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을 강조할 수 있느냐, 우리 교육과정이 또 민주주의를 충분히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론 논의가 그동안 있었고 보통 사회과는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 시민교육이 중요 교과라서 돼 있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자고 하는 표현도 이제 제시가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수 용어기부터 이제 그런 어떤 시민교육 교과였지만 그때 이제 국민이라는 표현이 강조됐었고요. 도덕과에도 시민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긴 한데 워낙 그 도덕과가 그 인성교육 핵심 교과로 이렇게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도덕과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창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범교과 학습을 많이 구현을 하는데 7차 교육과정부터 이제 이전에 국민정신교육 같은 명칭 민주시민교육으로 바뀌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총론과 이제 그 앞에 강론을 좀 봤고요. 총론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 교육기본법 2조가 총론의 맨 앞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격 다음에 가장 앞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와 같은 문장, 이 문장을 이따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홍기인간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 완성, 자주적 생활 능력 기르고 민주시민으로 자질을 갖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국가 발전 봉사, 인류 공영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또 인간상인 학교급별 목표에도 민주시민이라든가 세계에서 통한 시민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기본법의 내용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있긴 한데 과연 그것이 충분하냐 또 유기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교육과정 총론이 총 41쪽인데요. 분량이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뒷부분은 좀 편성의 편제, 이렇게 시간이 어떻고 뭐 몇 시간씩 하고 과목을 뭐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돼 있고요. 저는 그 좀 앞부분 교육과정 성격과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홍익인간 뭐 이념 목적 인간상 핵심 역량 이런 게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성격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그리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중에 기본 사항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이외의 것들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좀 총론 중에서도 좀 더 총론격의 일반적인 사항에 초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느냐, 뭐 각 항목별로 성격에, 이념과 목적에, 인간상 핵심 역량, 또 학교별 목표에, 또 범교과 학습 주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형식 측면에서는 각 요소들이 관계가 유기적이냐, 또 우리가 계속 자율적이고 주권자적인 시민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권자로, 주체자로 서술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총론 구성은 이제 아까 앞에서 표를 보셔서 이제 아실 텐데요. 그 총론 교육과정 편성 운영 부분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아주 구체적인 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총론은 이제 좀 일반적인 사항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교과 편제 같은 경우는 좀 뒤로 빼서 부록 총론에도 좀 부록을 좀 두는 방식으로 해서 두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앞부분에서 교육과정 성격이나 구성 방향 이 부분의 비중을 좀 한계적으로 늘리고 이 교육과정의 정체성과 지향점이 민주주의에 있다는 점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성격도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아쉽게 보는 부분은 교육과정 개정 이유나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교육과정 개정 이유나 배경은 보도자료로 많이 내고요. 총론에 딱히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과거 교육과정, 뭐 교수 목기도 그렇고 한 뭐 5차 정도까지는 되게 그게 들어있거든요. 왜 이걸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이 아쉬운데 민주주의 관련 내용을 우리가 또 그 민주주의의 후퇴를 일정 부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개정 이유나 배경으로 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그 교육기본법 2조의 문장이 총론에 이제 구현되어 있는 그 문장을 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쪼개봤어요. 분석을 해본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으로 되어 있고 교육 대상이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이 교육을 받으면은 저런 교육의 결과, 저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 목적이 되겠죠. 인격 도약, 자주생활 능력 향상하고 민주시민 자주를 함양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민주시민이 돼갖고 개인의 영역에서, 국가 영역에서, 인류 영역에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교육 이념으로 성인인간이 지금도 유효할까? 사실 이제 과거에 수천 년 전에 고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좀 추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좀 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런 부분이. 그리고 교육 대상을 국민으로 하는 것도 과연 오늘날 시대에 적합하느냐. 우리가 그 세계 인권선언이나 유엔 아동 권리협약 같은 경우, 특히 우리 거기에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는 뭐 우리 국민이 아니어도 교육을 이렇게 제공하게 돼 있고 실제로 지금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점에서 꼭 국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 국가 인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보기에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기계적인 환경학대법이 좀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것도 좀 한번 좀 그 수정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이 7차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5개일 때도 있고 4개일 때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그 4번째 보통 항상 마지막에 민주시민이 좀 들어있어요. 뭐 앞에는 뭐 다른 이런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마지막에 이제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람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교육 목적의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이라는 게 들어있다면 추구하는 인간상이 당연히 민주시민이어야 되는데 4개 중에 하나에서만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특정한 그 인간상 중에서도 4개 중에 하나 또는 5개 중에 하나 특정한 인간상이나 특정한 자질만이 민주시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게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만 저렇게 특정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핵심 역량 6가지가 있는데 교육 목적인 인간상과의 관련성이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2015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이게 좀 뭐랄까요, 홍보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핵심 역량이었는데 정작 교육 목적이나 이념과는 추구하는 인간성과는 딱히 관련성이 좀 드러나 보이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과정 중점이나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사실 저런 표현이 되게 좀 모호한데요. 뭐 그 중점과 구성의 중점이 이렇게 좀 모호한데 구분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교육과정 중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건 또 앞에 교육 목적이나 추구한 인간상에서는 저와 같은 표현이 전혀 없어서 특히 이제 목적에는 없고 이제 추구한 인간상에 일정 부분 관련을 시킬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 부분도 사실 혼란을 좀 줄 수 있는, 민주시민은 뭐고 또 창의융합형 인재는 뭐고 거기에는 또 바른 인성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이 이 목적이나 인간상과 잘 호응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학교급별 목표는 초등에는 민주시민이라는 말이 또 없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환경학대법으로 가다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세계시민이 나오는데 초등에는 아예 민주시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범교과 학습에는 10개 중에 하나로 민주시민 교육이 10개 중에 하나로만 제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의미나 범위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중복이나 유계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방식에 학교나 교육 당국은 주어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학생이나 교사가 주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개정 방안을 말씀드리면 이제 교수학교부터 계속 그 유신이나 정부 수립, 뭐 휴전, 5.16 등 있을 때 계속 개정 이유가 제시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보도자료 정도가 아니라 총론에서 충분히 담아서 헌법 정신, 헌법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삶의 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좀 새롭게 한번 제안해 본 부분입니다. 교육 이념을 홍익인간 대신에 오늘날 우리 헌법 1조 1항에 제시된 민주주의를 교육 이념으로 하고 교육 대상은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그 교육의 결과도 이제 복잡한 말 빼고 그냥 민주시민으로 단순화하고 그리고 결과로도 이렇게 앞에 이제 그 교육부가 제시한 그 자율 존중 연대 같은 그 가치들이 이미 계속 일관되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좀 반영을 하자는 것이고요. 교육 이념과 목적을 수정하자면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으로 홍익인간 대신에 민주주의가 들어가고 앞에 있는 분석한 그 문장 틀을 이렇게 교식에 있는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교육 목적과 이제 인권상도 좀 관련되면 좋겠는데 그 아까처럼 민주시민이 하나 4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보다는 민주시민 교육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각각의 인간상에 반영이 되도록 하면 어떨까. 그래서 자율적인 사람, 존중하는 사람, 연대하는 사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았고요. 핵심 역량도 그냥 별도로 제시가 되기 만약 이번에 제시가 된다면 그 인간상과 별도로 놀지 않도록 이 관계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명칭이나 이런 부분 조금 더 그 민주주의에 더 맞게 좀 수정을 해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약간의 명칭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그 비판적 사고 역량은 추가됐고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 참여 역량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빠져 있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어넣고 정보 처리 대신에 정보 활용 이렇게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교육 목표에 민주시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등과 중등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굳이 기계적인 환경학대법으로 뭐 개인, 뭐 사회, 세계 이렇게까지 꼭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초등학생도 시민이니까 저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분교과학습 같은 경우에 기존에 10개 뭐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중구난 방식으로 제시될 것이 아니라 시민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자기관리 영역, 대인관계 영역, 공적 생활 영역 이렇게 본다면 민주시민 교육이 하나의 우산이 되어서 하고 이제 그 공적인 생활 영역에 좀 초점을 두고 민주주의라든가 미디어 또 뭐 세계 시민 교육 또 독도 같은 경우는 통일이나 평화에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재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민주시민 교육 원칙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논의를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논문들에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그런 그 논의들을 종합해서 민주시민 교육 원칙도 총론에 빠지지 않고 이건 특정 교과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제시가 되면 좋겠다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이나 교사가 좀 주체가 되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 이념 그 목적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좀 학교 당국은 학교는 교육청은 뭐 이런 거 말고요. 교사는 학생은 이런 문장들. 예를 들어서 이제 스웨덴 교육과정에 보니까 학생은 교육활동 중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주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든지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출발해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문장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틀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전남 빈누리 초등학교 김용윤 선생님께서 5분 이내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전남 나주 빈누리 초등학교 교사 김영윤입니다. 자, 먼저 발제해 주신 설교주 교수님 연구해 주신 결과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발표 잘 경청을 했고요. 그다음 교사로서 민주주의 교육과 관련하여 유익한 어떤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총론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는 교사들에게는 비판적으로 접근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새로웠고 대안들도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총론의 성격, 그다음에 교육 목표, 그다음에 구성 방식 등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어떻게 기술되어야 하는지를 방향과 예시를 들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의 선생님들 중 한 명으로서 민주시민 교육이 과거와 달리 발전해 가고 있구나가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저희 토익토론 학습, 자치활동, 범교과 학습 및 계기교육, 민주주의의 역사학습 등의 다양한 교사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민주주의 교육은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학생일 때와 달리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선각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그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더 성숙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교육이 곧 다가올 미래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 교육 관점에서도 교육 과정의 발전이 필요한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 첫 번째로 지금까지 토익 토론 등의
대면 위주의 민주시민 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차후 개정교육과정 개선 방향 중에 언택트 사회 또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점은 아까 제시하신 보이텔 스바흐 합의를 기초로 하여 한국적 맥락에 맞추어 확장한 민주시민 교육 원칙에서 마지막인 학습자 가치 태도에 대한 평가 최소화 원칙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입시나 점수화로 연결되어 그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올곧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제가 머릿속으로 잘 구현할 수가 없어서 한번 실제적인 좀 예시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4시간의 학회 일정인데 줌을 통해서 하는 관계로 시간을 한 2시간 내외로 단축을 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발표와 토론에 대한 질의응답 부분을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관련된 부분들은 문서로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거듭 학교 회원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서원대학교 오길남 교수님께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정치적 쟁점 주제 적용 원칙과 교사 유형 탐색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토론은 전남 금송초 정수연 선생님께서 5분 내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정치적 쟁점 주제를 적용하는 여러 가지 원칙을 살펴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는 교사들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한번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원대학교에 있는 사회교육과에 있는 오길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쟁점 주제를 적용하는 원칙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치적 쟁점 주제를 적용하는 교사들의 여러 가지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이제 살펴볼 텐데 앞으로 현재 사회뿐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학교의 특징을 먼저 서론에서 잠시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래의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잠시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 교육 보고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 중에 필요한 몇 가지만 보면 지금 학생들이 바로 디지털 원주민들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국경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은 이제 글로벌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온라인 교육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황 하에서도 협동적인 교육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어의 경우에도 민주시민교육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구촌을 돕는 세계 시민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혹은 미래 보고서에서 미래의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시 짚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짚어보았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 의미를 떠올렸는지요? 저는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관련된 지식을 이렇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제도나 원칙, 이걸 핵심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소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소통이나 타협, 협상 능력, 또 정보 활용 능력, 이러한 여러 기능들이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치나 태도를 내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려, 관용, 협동, 준법, 책임, 연대, 이런 많은 것들의 가치를 내면화해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이런 그 재반 교육 관련된 교육적인 행위나 활동 모든 것들을 지칭해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 영역에 따라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지식 영역을 보면 특히 민주주의 제도나 원칙과 관련된 핵심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이라면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다른 지식들도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능의 영역은 조금 전에 소개한 바와 같습니다. 또 가치 태도 영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가치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가치들을 시민이라면 양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의 자질을 이렇게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차원을 잠깐 짚어보면 학교, 지역사회, 국가, 세계 수준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에서 키우고자 하는 시민성의 차원을 보면 지역적인 시민성을 학교 현장에서 많이 양성을 할 수 있지만 교육 목표를 설계할 때는 국가적인 시민성과 지구적인 세계 시민성을 함께 설계해서 이러한 다층적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보면 사회나 도덕 같은 교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교과에서도 실시할 수가 있고 또 학교의 환경이나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여러 기관들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민교육은 하나의 교과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시민교육의 방식을 이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에서는 이렇게 교과뿐만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 활동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의 장면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업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시민으로서 필요한 소양들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민교육하면 관련되는 영역 눈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학교, 교육정책, 교육청의 어떤 그 시행사업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이름들도 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또 주제와 관련된 다른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주시민교육 속에는 반편견교육, 지속가능 발전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그다음 가치교육, 다문화교육, 환영교육, 세계시민교육 이런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민주시민교육에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또 관련 주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교육을 실천하고자 할 경우에 교사로서 정치적인 중립성의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환경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오고 있었나요? 정치적 중립성의 기본 근거 조항은 교육기본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의 이념이고 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목표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의 핵심 조항 중에 정치적, 하당적, 개인적인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원은 정치적으로 교육의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문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해석하면서 사람들마다 좀씩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쟁점 주제는 다루지 않아야 된다.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도 생겨났습니다. 또는 교육은 중립을 유지해야 되니까 정치의 영역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도 생겨났습니다.
혹은 학교 교육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면 안 된다. 중립을 유지해야 되니까 교육과 정치와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을 방해를 해버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민주시민 교육으로 정치 주제를 실시했을 때 학교 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적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은 정치적인 목적보다 교육적인 목적을 우선시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특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려고 하는 원래의 정치적인 목적,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정리하자면 특정한 어떤 정파의 견해를 지지하거나 교육에서 이렇게 소개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에서 판단해서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정치적인 쟁점 주제를 적합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편견으로부터 교육이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 한국사 국정화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특정 정당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교육에서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교육 현상을 중심에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개입 이런 걸로부터 중립을 유지해서 교육적인 판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새로운 의미,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적절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을 적절하게 해석을 했다면 어떤 원칙들을 이렇게 실시를 할 수 있을까? 시민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들을 지켜나가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익혀 알고 있던 것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여러 항목 중에 특히 3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금하라. 교실에서도 논쟁성은 재현을 시켜서 논쟁적으로 토론을 시키든 이렇게 하라. 3번째를 한번 유의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학생들에게 강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관심사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수단을 탐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슈를 교실 환경에서 이렇게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좀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러한 대표적인 원칙을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또 아울러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이렇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 몇 가지 원칙들은 연구팀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첫 번째, 진보나 보수의 다양한 이념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그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에 기초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 논쟁성의 원칙을 교실에서 재현해야 된다. 그 다음 4번째, 다중적인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하라. 지역, 국가, 세계 시민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 거시적으로 시민교육을 설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번째는 일상적인 삶과 실천을 통해서 공동체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장하도록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론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의 차원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일상의 삶과 연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 쟁점 주제를 적용하려고 할 때 교사의 유형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접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켈리의 모형이나 하워드의 모형을 아마 접해봤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논쟁 이슈를 다루는 교사의 유형 중에 켈리의 경우에는 신념을 가진 공정형, 교사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장할 만한 모형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하워드의 경우에는 공정한 의장형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은 교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교사의 의견을 어떻게 이렇게 제시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교사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업의 상황에서 교과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정치적인 논쟁 이슈를 다루는 횟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예 다루지 않는 배제형, 그 다음에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서 거의 학생은 미성년자라고 판단을 해서 거의 다루지 않는 관리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별형이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중심적인 큰 쟁점 주제, 의미가 큰 것을 선별해서 이렇게 아주 가끔 다루는 선별형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출형이 있습니다. 다양한 논쟁 문제를 관련될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자주 소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유형 중에 횟수 부분에서 어떤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논쟁 이슈를 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사가 강의를 주로 하기 때문에 교사 자신의 입장만 강조해서 제시하는 유형, 편파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입장을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심형입니다. 학생의 갖고 있는 입장들을 들어보려고 교실의 수업 상황에서 노출을 시키는 형입니다. 세 번째는 객관형이 있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념형이 있습니다. 찬반의 입장을 소개하고 나서 교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특정한 입장을 또 덧붙여 지도하거나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쟁점을 어떻게 이렇게 접근해야 바람직한 것일까요? 객관형과 신념형을 많이 추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신념형의 경우는 교사가 자신의 신념을 덧붙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께서는 어떤 유형일까요? 먼저 한국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횟수 정도에는 선별형이 교육적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 정치와 법이라든지 관련이 깊은 과목은 노출형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에서는 객관형과 신념형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바람직한 두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게 적합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념형, 교사의 신념과 생각을 드러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어야 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쟁 문제에서는 논쟁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찬반의 입장을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가끔 교사가 신념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적인 지도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교사의 입장을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신념형의 경우도 이렇게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신념형을 해도 좋을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쟁점 주제의 성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물론 객관형으로 학생들의 의견만 드러낼 수도 있지만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교사가 신념을 가지고 다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념형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쟁점 주제의 성격에 맞추어서 신념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토론의 원활한 전개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가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자극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방식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학습자의 지적 발달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자가 초등학생이나 어린 단계에서는 교사가 먼저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이 이렇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처럼 발달되었을 경우에는 신념형을 제시하지 않고 객관형으로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업 대상인 학생들의 학교 급이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토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객관형으로 유지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념형을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을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제시하는 걸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사의 입장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과 영향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논쟁 문제나 정치적인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교사는 어떤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좋은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치적인 쟁점 주제를 교실 속에서 재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의할 점은 다양한 관점을 노출시켜서 학생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교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특히 교육적인 주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용어를 적절하게 해석을 해서 교육적인 상황에서 교사가 주체성을 가지고 보수나 진보정의 색채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찬반의 쟁점 주제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이게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민감한 정치 주제는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삶의 문제, 학생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의 문제는 배제할 것이 아니라 교실 속으로 가져오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정치적인 주제를 교실 속에서 다룸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을 생활과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학생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은 미성년자이고 교육의 지도 대상이다.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이제 학생은 삶의 주체이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 시민이다. 10대이든 어떤 나이에서 자신의 연령대에서 의사결정이나 판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을 주체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학생에게 이렇게 정권의 변화 과정과 상관없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찬반의 쟁점이나 입장을 모색해서 자신의 삶과 관계된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모색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찬반 논쟁 문제 토론 수업을 해도 좋지만 또 주제에 따라서는 해결 방안,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체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역량이 바로 비판적인 사고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 토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입장을 균형 있게 모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설계해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에서 구성이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중립성의 의미를 적절하게 올바르게 타당하게 해석을 하고 수업의 상황에서 교사로서 주체적인 주체성을 갖고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 나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민교육의 방향을 잠깐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래의 시민교육은 이제 세계 시민교육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역사회의 한계 속에서만 갖출 게 아니라 미래의 세계 시민교육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고 그다음 국내적으로는 다문화 교육을 이제는 포용해야 됩니다. 국내 다문화 상황의 전개에 따라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안의 교육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학교 밖의 교육과도 연계하는 활동, 일상의 삶, 학생들이 털을 두고 있는 것이 학교 지역사회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의 교육에서 학교 밖의 교육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년에 하나라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제도권, 초, 중, 고, 대학교의 수준을 넘어서서 평생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의식을 일상화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면 시민교육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남 교수님 감사합니다. 현재 민주시민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현재의 그 문제점 그리고 방향 또한 이제 정치적 그 중립성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깊고 그리고 넓게 안목을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교육연수원의 파견교사 정수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전부터 학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셨던 발표자님의 글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토론까지 하게 되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적합한지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학교 현장에 발을 담고 있는 실천가로 발표자님의 문제의식과 주장을 더욱 선명하게 밝혀 현장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가 이한 바를 정리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고를 읽으면서 이런 논의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본문에서도 밝혔지만 각급 학교 교육에서는 정치적 쟁점은 교육 주제뿐만 아니라 학교 안의 일상적 담화에서도 금기시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껴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치적 민감 주제를 다루지 않는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양적, 질적으로 다양해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려는 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등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적인 정체성을 공유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교육 중립성의 의미를 고찰하고 교사에게 적용되는 원칙의 해석 방향을 살펴본 점은 매우 유의미한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치 쟁점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학생들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매우 동감합니다.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하고 직접 다루는 경우 학생들의 삶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시민으로 대우하고 학생들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역량과 자질을 함양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함께 모여 공동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에서도 정치적 논쟁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여러 입장을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립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발표자님께서는 정치적 쟁점 주제를 다루는 횟수와 논쟁 문제를 다루는 관점에 따라 교사의 유형을 제시하였고 그중 선별형과 노출형, 객관형과 신념형이 우리나라 상황에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정치적 쟁점을 교실 속에서 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에서 쟁점 주제를 공정하게 다루려는 교사의 자세를 유형화하여 제시한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으로 구현할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쟁점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목적성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쟁점이 되는 주제를 선정할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구성할 때, 교수학습 과정 중에 피드백할 때도 객관적인 태도를 가진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숨겨진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최대한 경계하다 보니 생겨나는 내적 갈등과 추후 생겨나는 위험과 부담 때문에 다시 주춤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숙고와 토론을 전제로 하지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확보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쟁점을 다루는 수업의 경우 승패를 가르는 형태의 토론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데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토론하다 보니 정치적 쟁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를 이기는 기술을 먼저 습득하는 것도 경계해야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지금 정치적 쟁점을 교육 현장에 들어와 수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적 신념과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자님께서는 객관형, 신념형 교사와 같이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쟁점 주제를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교사는 어떤 준비와 과정이 필요한지 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발표자님 글 덕분에 과연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정치이듯 민주주의가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대화하고 토론하며 정치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도 갖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부의 끝 순서입니다. 강원대학교 김명정 교수님께서 학교 민주주의의 지표 개발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토론은 광주 계림초 이점동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웅얼거리고 멀리서 들린대. 멀리서 들린다. 예, 제가 지금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연락이 와서 지금 반응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들을 만합니까? 이제 괜찮대. 예, 예, 확인했습니다. 예, 기억해 주세요. 예, 예, 뭐 예, 어리숙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 민주주의 지표 개발 사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이 과제는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작년 초에 충북교육청이 청주교대에 계신 박윤경 교수님께 의뢰를 해서 몇 가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꼭지로서 과연 우리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인가, 혹시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요소들을 더 강화해야 하는가, 또는 현재 우리 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민주적인가를 조금 이렇게 정량화된 어떤 지표로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툴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게 처음 발주를 했던 충북교육청의 요구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소속돼 있는 곳으로 보면 강원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박영희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같이 좀 하자 도움을 청하셔서 재밌겠다 싶어서 왔고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걸 안 만든 이미 이 과제를 수행했던 한 교육청이 없을 리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당 과제를 한 연구했던 그 지역 교육청을 찾아보니까 이미 이런 쪽에 좀 선도적으로 좀 앞서 나갔던 논의를 선점하고 있었던 서울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광주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 민주주의 지표라는 것이 이게 지역교육청마다 그렇게 다를 이유도 없는데 그 우리나라 광역으로 따지면 시도교육청 한 17개 정도 되잖아요. 이 모든 교육청이 하나씩 다 만들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 주체들이 이런 지표가 만들어지고 일선학교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 과정에서 관찰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지표는 연구하는 연구자마다 다 다르게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뭐 어떻게 해도 다 다르게 나올 텐데 똑같이 나온다면 그냥 국가가 하나 국정연구소에 위임해서 만들어 버리는 게 낫죠. 그러나 이걸 여러 지자체들이 다발적으로 만드는 것이 나름 각자의 장점이 있을 텐데 그 지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과정 그게 뭘까 생각했더니 그 지역의 교육 주체들이 이 지표를 고안하고 현장에 적용해도 좋다라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매우 민주적인 의사 합치의 과정일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연구를 수행할 때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파트는 최종적인 산물로서 제시되게 될 민주주의 지표 그게 여러 개의 이제 측정 지표로 나눠질 텐데 각 지표들이 갖게 될 측정 지표로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사실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그냥 검증 과정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표가 타당도를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개별 교육 주체들이 각각의 주체들이 이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자료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초안을 구상하고 그것을 확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의 교육 주체들이요, 학생들, 선생님, 교육청에 계신 분들, 교육 전문가, 학부모까지 했습니다. 이런 지표 개발할 때 학부모를 샘플에 넣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쩔 수 없이 관찰자일 수밖에 없는 학부모가 과연 타당한 응답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처음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의사도 여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개별 교육 주체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핵심을 뒀습니다. 따라서 그 산물로서 나온 지표는 연구진 4명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과제에 응답해 주신 그리고 협의에 참여해 주신 충북교육청 개별 교육 주체들의 의사가 오롯이 녹아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아카데믹한 가치보다는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낸 어떤 민주적 상호작용
사고 활동의 결과로서의 지표로서 가치가 더 높다.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부분은 역시 민주적으로 이걸 만들어낸 교육 주체들이 결정하고 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종료된 지 지금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죠. 작년 겨울이 다가올 때쯤에 끝났고 이제 가을이 시작됐으니까 원래 과제가 종료되고 얼마 안 돼서 이 발표를 했다면 우리 원래 열린교육학회가 개최되기로 예정됐던 그때 했다면 제가 좀 세세하게 기억이 다 나고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여기 지금 몇 달이 지나버려 가지고 이번 발표를 앞두고 다시 좀 꺼내서 읽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디테일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크게 제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진행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표를 구성하는 가장 메이저의 학문 트렌드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기조 강연에서 정문성 교수님께서 한번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국가의 정부 형태라든지 민주주의 수준을 국가 수준에서 비교하는 연구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죠. 원래 민주주의 지표를 만드는 것이 이 과제의 큰 틀이기 때문에 가장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통용화된 접근 방식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참조해야 됐던 부분은 비교정치학의 연구 관행이었습니다. 거길 보면 뭐 다양한 측정 지표에 따라 그 국가의 응답 빈도를 분석해 보면 어떤 국가는 매우 스트롱한 디모크라시 국가다. 뭐 어떤 국가는 매우 위크하다. 또는 이 나라는 어서리티 매우 권위주의적인 국가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좀 하이브리드 레짐이다 등등의 다양한 국가 분류가 나오죠. 이렇게 분류하는 가장 기본이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걸 가지고 합니다. 그 나라의 정부 형태라든지 입법, 행정, 사법의 견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건데 학교의 민주주의를 측정할 때도 기본적으로 학교가 민주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제도라는 게 존재할 거라는 게 직관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사실이라는 거죠. 따라서 과연 학교가 민주적이다라고 할 땐 어떤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표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쫙 일단 한번 추리고요. 제도를 추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죠. 정량 연구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걸 추려서 그중에 우리의 학교 현실에 부합하는 것들을 이렇게 솎아내는 작업 그 정도만 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제도가 똑같아도 실제로 그 사회에서 발현되는 민도는 다르잖아요. 이 기본적인 의문이죠. 이 의문이 매우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거죠. 심지어 이 시초는 근대 시민혁명 시기까지 건너가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또크빌이 1800년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1800년대 초반에 태어난 학자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이 완료된 이후에 태어났죠. 프랑스 혁명이 완료되고 왕정을 혁파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하면서 신분과 계급이 존재하는 민주사회로 가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제3시민으로 구성된 국민의회가 그 초안을 닦기 위한 헌정체제를 구성하기 시작했는데 또크빌이 태어나서 살았던 그 유년기의 시절은 민주주의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어요. 민주적이지 않았죠. 오히려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그 자코뱅당 공화주의를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왕정을 혁파했던 그 인물들이 오히려 훨씬 더 공포정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환멸을 느꼈던
어느 날 갑자기 자유로워진 프랑스의 인민들은 다시 자신들을 통치해줄 황제의 복귀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정으로 복귀해버렸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에 의해서. 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다시 제정으로 복귀하게 됐을까? 이 시점에서 또크빌이 궁금했던 것은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공화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출발점이 같은 미국 사회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를 가서 살펴봤더니 미국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물론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수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요. 여기에서 나온 함의가 이런 거죠. 제도가 아무리 똑같아도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 문화가 실제 그 조직을 민주주의에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다라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 겁니다. 따라서 이 또크빌의 이 발견, 또크빌의 이 발견이 후대 정치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알몬드와 버바라는 학자들이 civic culture라고 하는 각국의 정치 문화를 통해서 사회 정치 유형을 구분해주는 이것은 신민형의 정치 문화 국가야. 이것은 어떤 향리형의 정치 문화. 이것은 참여형의 정치 문화야. 라고 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구분해주는 그 연구가 후대에 촉발돼서 갔던 겁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망라해 보면 민주주의 지표를 만드는 이 과업은 제도에서 출발하되 반드시 그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그 제도의 속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식, 인식 수준, 즉 문화를 묻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만 물어버리면 사실 앞에 학교가 필요 없어요. 어떤 조직도 그 조직의 민주적인 것을 물을 거면 제도와 문화를 물으면 다 통용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학교 민주주의 지표니까 여기 교육의 파트를 빼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시도가 했던 과제들을 찾아봐도 교육에 대한 것은 반드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아카데믹한 그 사유의 산물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건 용역하는 연구자의 관점이 좀 강하게 반영된 건데 학교 민주시민 지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민주주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또 다른 어떤 지표의 범주로 저희가 포함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는 기본적으로 세 개를 포맷으로 갑니다. 학교 민주주의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제도의 요소, 문화의 요소, 교육의 요소. 그래서 그 의견 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 그룹을 따로 추출해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정책 포럼도 하기도 하고요. 샘플을 많이 수집하여 샘플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면서 지표를 이제 정렬해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했던 제가 연구 당시에 접할 수 있었던 선행 연구를 이미 수행했던 시도교육청이었고요. 저희랑 범주가 좀 겉으로 보긴 좀 다른데 경기도는 저희가 매우 흡사하죠. 학교 구조를 제도 쪽으로 볼 수 있고요. 학교 문화로 볼 수 있고요. 시민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청도 일단 표면적으로 워딩된 것은 좀 다른데 개별 지표들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 지표가 묻는가, 뭐를 묻는가를 살펴보면 학교에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제도하에서 살고 있는 교육 주체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민주주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제도, 문화, 교육, 요 3대 축이 소홀하게 다루어진 시도교육청의 지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으나 아이디어의 그 끝에서 만나는 지점은 결국 비슷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샘플 사이즈가 이 정도쯤 됐네요. 초, 중, 고등학교 각각 2개교씩
그 지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다 추출을 했고요. 총 500명에 대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바로 결론이거든요. 뭐를 제안했냐면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학교라면, 민주적인 학교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는 학교 안에서 작동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례들을 끌어모아서 이거에 대한 검증을 받아봤습니다. 대체로 여기 나열된 것들이 그러니까 타당도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다 소거하고 나면 이 정도가 남는다는 건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도 학교 급에 따라 사실은 좀 달라요. 어떤 학교 급에서는 사실 우리 이거 별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소규모 학급이라든지 아니면 시범학교, 오히려 훨씬 민주주의가 문화적으로는 잘 돼 있는 학교에서는 우리는 이런 거 별로 운영하지 않는데요. 라고 해서 개별 학교의 특수성을 다 반영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좀 빠져야 되는 것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보통의 학교를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개별 학교에서 혹시 지표를 적용하고 싶다 하더라도 적용하실 때 이건 그냥 프로토타입이다. 비교해 볼 준거지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 학교는 민주적인 제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는 그런 활용상의 유의점들을 매우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제도들을 어떻게 측정했냐면 이게 질문 문항이고요. 학생들이 개별 질문에 대한 5점 척도, 리커트 척도 값에 반응할 수 있게끔 설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원과 학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져 있고요. 민주적 문화 파트에서는 범주들이 이렇게 나뉘죠. 이런 범주들을 또 측정하죠. 예. 결과입니다. 어쨌든 측정 도구니까 신뢰도와 타당도는 검증되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별표 3개씩 다 찍고 있죠. 제도, 문화, 민주교육 전부 다 지표로서 타당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표를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 못한 이유는 이건 어디까지나 프로토타입으로서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고 뭐 구하려면 자료집에도 다 나와 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저 결과 보고서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발표에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민주적으로 만든 지표가 학교들이 민주주의 수준을 서열화하고 측정해서 그것을 줄을 세워서 어떤 학교에 대한 포상이나 어떤 뭐랄까요, 징계? 표현이 좀 과하긴 하죠. 그런 목적으로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연구에 전문가적 의견을 주셨던 학교 관리자들께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우려하셨던 부분이에요. 학교 경영을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표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리 학교는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다라는 라벨을 씌워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연구진이 만들어낸 이 지표도 그런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두고 학교에 맞게 학교 안에서 측정을 해서 그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떤 지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신뢰도의 부분에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좀 약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린다면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될 것이고요. 효능감이 비교적 낮게 나온다고 판단이 있을 것 같으면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실제 참여해서 그게 결론에 도달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활동들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게 해주면 되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 과제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충북교육청에서 이걸 실제로 적용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올해 더 이상 그 뒷소식을 듣고 있지는 않은데요. 혹시 우리 광주에서도 전남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거나 뭐 이 지표를 혹시 활용하고 싶을 때 참고를 하고 싶은 뭐 많은 샘플 중에 충북의 샘플도 하나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로서 의미가 있어도 연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뭐 그런 말씀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표 개발 사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이 15분 내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토론자는 30초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계림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감 이점동입니다. 먼저 김명정 교수님이 쓰신 학교 민주주의 진단을 위한 지표 개발 온 논문을 제가 한번 숙독을 하고 그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학교 민주주의 지표에 대한 의견 조사 방법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초점 진단 면접 및 정책 보름이 이루어진 점이 훌륭한 점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서 학교 민주주의 지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학교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금 기존에 개발된 경기도, 서울특별시, 세종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학교 민주주의를 크게 학교 민주적 제도, 민주적 문화, 민주시민 교육을 대보험지로 설정하고 세부 항목을 교사, 학생, 학부모로 나누어 지표를 구성했던 게 매우 훌륭한 점입니다. 다만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설계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학교 급별 초, 중고, 교장, 교감, 그리고 행정실 직원, 공무직원도 함께 인터뷰했으면 좀 더 타당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학생 지표에서 초, 중고 학생이 공통으로 응답하는 설문보다는 초, 중고 학교급별로 교육과정과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표를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실시했으면 좀 더 표준화된 지표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학생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학교 민주주의 지표를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학생 자체의 출발을 하는 4학년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문화의 상세 항목을 보시면 그 민주적 가치인 자유, 평등, 관용, 효능감, 참여, 의사결정 구조, 공동체 의식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주적인 소통 문화,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 그리고 학교 구성원 간의 어떤 권리와 책임 다하기 등의 지표를 추가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민주적 문화 형성에 밑바탕이 되는 학교 관리자, 교사, 학부모의 권위주의 항목도 우리가 지표로서 한번 개발해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시민교육 상세 항목을 보시면 그 학생, 교사, 학부모 영역에 맞는 지표를 좀 구체적으로 좀 개발했다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좀 생각한 게 학교 민주주의 지표 개발 앞서서 현장에서 눈에 잡히는, 눈에 띄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 급별로 어떤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교육까지 개발을 후에 학교에 적용됐을 때 이 민주주의 시민 지표의 측정 효과가 더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교사 측면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의 어떤 교사 방법, 그리고 내용 연수, 동호회 활동 참여 정도도 한번 반영돼야 되고 학부모도 학교 구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학교나 또 교육청, 지역사회 단위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 정도도 지표로 추가되어서 측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표 내용 중에서 그 교실바 비교과 지표에 대해서 업무 담당 부서와 교사 배치 배정은 자칫하면 이 업무 부담 느껴져 민주시민교육을 꺼리는 풍토가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교원 전체가 참여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편성 유무로 축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교 구성원의 교사,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 그리고 행정실, 교육 공무직원의 관련 지표도 개발하여 모두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 민주주의의 관심과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어떤 모든 사업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교육청에 대한 민주주의 지표 개발도 어찌 보면 학교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제언드립니다. 그 학교 민주주의 지표 개발 사례를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체계적이고 타당한 통계적 검증이 없었는데 이 논문을 읽으면서 참 어느 정도 그 학문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여주신 우리 김명정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와 토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부 진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는 티타임을 갖고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바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